조금씩 스며드는 영화 채널 시네브로의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프라미싱 영 5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메랄드 펜넬 감독의 프라미싱 영 우먼은 2021년 제93회 아카데미 작품상, 감독상, 편집상, 여우주연상 이렇게 4가지 상에 노미네이트 되었어요. 그 중에서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했죠. 이 노미네이트 됐다는 사실만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에서 수천 편의 영화가 개봉됐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작품상만 보아도 탑 8 안에 든다는 소리예요. 8손가락 안에 이 작품이 든다. 그리고 감독 중에는 5손가락 안에 든다. 이런 논리로 편집만으로 탑 5 안에, 여주인공의 연기만으로 탑 5 안에 든다는 소리겠죠. 후보가 그렇게 되니까요. 자, 그 중에 각본만 따졌을 때 수천 평의 영화 중에서 1위를 할 정도로 압도적으로 좋은 각본이라는 소리겠죠. 각본이 좋은 이런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각본의 맥락에서 분석하는 게 우리에게도 유익할 것 같습니다. 저는 영화 각본가의 입장과 시각에서 각본 공부를 하는 심정으로 이 영화를 파헤쳐 볼까 합니다. 이 영화 하나만 잘 분석해도 우리는 좋은 각본에 대한 감을 어느 정도 잡을 수 있겠죠.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에 나오는 영화사 로고 소개가 끝나면 무음이었던 화면에 파랗고 노란 색들의 뿌옇게 동그란 빛 번짐이 돌아가면서 I was busy thinking about boys, boys, boys. I was busy dreaming about boys, boys, boys. 라는 어디선가 들어본 감각적인 노래가 흘러나와요. 찰리 XCX의 보이즈란 노래입니다. 가사의 의미는 나는 소년들을 생각하느라 바빴어. 나는 소년들을 꿈꾸느라 바빴어.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건 소년이라는 단수가 아니라 소년들이라는 복수에 대해 생각하고 꿈꾸느라 바빴다는 얘기죠. 이 노래의 화자로 보이는 10대 혹은 20대 여성은 아직 만나지 않은 다수의 남성들과 연애에 대한 판타지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것으로 보여요. 이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노래 가사는 이렇게 철저히 의도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노래는 원곡처럼 자연스레 흘러가지 않고 이내 변형되어서 목소리가 우스꽝스럽게 변주됩니다. 화면은 파랑 톤에서 주황 톤으로 바뀌며 다리와 도시가 만화적 이미지로 데칼코마니처럼 상하 반전, 좌우 반전을 활용하며 요란하게 열립니다. 여기서 감독이 노리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도시의 환락에 마치된 느낌입니다. 이런 추상적 장면에 연이어 구체적 장면이 등장하는데 노래는 인트로를 지나 본격적으로 흘러가고 나이트클럽으로 보이는 장소가 파란색 불빛과 함께 나오며 넥타이를 맨 남자 아저씨들의 똥배와 성기 부분이 클로즈업해서 노골적으로 우습게 강조됩니다. 자, 색상의 변화는 인트로부터 따지면 블루 계열, 레드 계열, 블루 계열로 순차적으로 변해가요. 이 영화가 색감에 민감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박찬욱이나 웨스 앤더슨 감독처럼 색을 영화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감독들의 특징을 떠올려보면 쉽습니다. 자, 이런 색감의 원색적 사용은 이 영화가 판타지임을, 즉 허구임을 관객들에게 강조하는 것이죠. 현실 세계의 색은 이처럼 인위적이지도 예쁘게 조작되지도 않습니다. 현실의 색은 다양하고 칙칙하고 어지럽게 흩어져 분포하죠. 굳이 이 영화가 현실성을 강조하지 않고 이렇게 판타지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감독이 그게 옳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에요. 영화라는 상징을 통해 현실의 어떤 지점을 비판하거나 개혁해보고 싶은 것이겠죠. 영화를 보는 관객들도 이 영화가 판타지임을 인지합니다.
이 영화는 가장 추상적인 원형의 빛 번짐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으로 좀 더 구체화된 형태인 하지만 아직 추상인 다리와 도시의 애니메이션으로 그리고 3단계는 실제 사람들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구체적 장면으로 나아갑니다. 이런 추상에서 구체로 가는 단계성을 나눈 연출은 참 좋았어요. 자,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 즉 바지 속에 감춰진 성기를 우스꽝스럽게 앞뒤로 흔드는 장면들은 누가 봐도 성행위 장면을 연상시키죠. 특히 여성은 한 명도 안 보이고, 즉 의도적으로 배제되고 배 나온 중년 남성들로만 이루어진 이런 씬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음악과 이미지에 취해 미친 듯 춤을 추는데 화면을 꽉 채우던 음악이 갑자기 멀어져요. 무대 위의 사람들을 풀샷으로 비춥니다. 즉 단계를 나누어 환상에서 현실로 점점 다가가던 연출은 갑작스레 현실적인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을 관객에게 보여주는 거죠. 관객은 이러한 영상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환락에 빠졌다가 술에 취했다가 맨정신이 되는 경험을 합니다. 맨정신으로 바라본 중년 남성들의 춤과 환호 소리는 촌스럽고 유치하기만 하죠. 클럽의 한 구석에서 친구로 보이는 남자 셋은 친구가 아니라 직장 동료일지도 모르겠어요. 망할 년이란 단어를 남발하며 저속한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다 우연히 술에 취해 의자에 뻗은 어떤 여성을 발견하죠. 흑인 남성은 그 여자를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봐, 저런 여자들은 알아서 제 무덤 파는 거야. 본인이 먼저 부주의한 거니까. 이런 클럽에 드나드는 남자들이라든지 누가 덕을 좀 본데도 뭘 할 거야. 백인 남자는 화끈한데 라고 말합니다. 여자를 계속 바라보던 남자들은 여자가 다리를 벌린 사이에 팬티를 봐요. 백인 남성은 폴, 승부욕 생기지 않아? 이렇게 말하죠. 제리라는 남성은 자기가 가보겠다고 말하고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여자는 폰을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남성은 지금 나가는 길이라 가는 길에 떨궈줄 수 있다고 말하죠. 두 사람은 어느새 택시 뒷좌석에 탔습니다. 노래가 스파이스 걸스의 To Become One 이란 노래가 나와요. 감미롭게 귀를 간지럽히죠. 가사는 이러합니다. 이거 영어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한글로 번역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촛불과 영혼은 영원히 너와 나의 꿈이 함께 믿는다고 말해 믿는다고 말해 의심과 위험에서 벗어나 진짜가 돼 낯선 사람이 되지마 우리는 할 수 있어 우리는 할 수 있어 좀 더 가까이 와 자기야 이리 와 이리 와 오늘 밤이 바로 그 밤이니까 둘이 하나가 될 때 전에는 사랑이 필요 없었던 것처럼 사랑이 필요해 널 사랑하고 싶어 베이비 난 약간의 사랑을 가졌는데 이제 더 많이 돌아왔어 널 사랑하고 싶어 베이비 너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 그것이 유일한 길이야 네가 하고 있던 어리석은 게임 그 모두 텅 빈 말일 뿐이야 어서 하자 친구야 어서 하자 친구야. 자, 한마디로 이 노래는 잠자리를 같이 하자고 꼬시는 내용이에요. 이 노래를 들은 남성은 달아오르는 성욕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우리 집인데 이따 뻗기 전에 한 잔 더 할래요? 바로 근처거든요. 맥주나 뭐 한 잔 할래요? 이렇게 두 사람은 남자의 집으로 갑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칵테일 잔을 따라주며 아까 바에서 친구들 일은 미안하다고 개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젠틀한 척 하는 거죠. 남자는 소파에 앉아있는 여자 곁에 바짝 붙어 앉습니다. 동거인은 나갔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말하죠. 여자의 뒤편으로 팔을 두른 남자는 당신 엄청 예쁜 거 알아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이마에 뭐가 묻었다고 말하며 서서히 접근하더니 여자의 입에 자기 입을 맞춥니다. 여자는 입을 앙다물고 있는데 남자는 적극적으로 키스를 합니다. 여자가 좀 누워야겠다고 말하자 남자는 여자를 침대에 눕혀요. 남자는 침대 위로 점프하며
잠들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키스를 하고 여자는 잠깐만 하면서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묻습니다. 여자는 술에 취해 What are you doing? What are you doing? 이렇게 힘없이 반복하고 남자는 여자의 팬티를 벗기더니 그 심취해서 그 팬티의 냄새를 맡아요. 여자는 취해 있다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천장을 노려봅니다. 그러곤 말하죠. 야, 뭐 하는 거냐고 묻잖아. 또렷한 목소리로 여자가 이렇게 묻자 남자는 기겁하죠. 여자는 사실 취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여자가 처음 등장하던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여자는 빨간 의자의 중앙에 보기 좋게 앉아 있어요. 마치 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카메라가 여자를 비추자 당당 하는 심상치 않은 기타 소리가 들려옵니다. 서스펜스 스릴러스러운 분위기가 연출되는 거죠. 저 여자는 누굴까? 얼마나 마셨기에 저렇게 취했을까? 관객들은 의심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클럽에서 데리고 나가고 택시에 같이 타고 남자 집에서 여자가 키스를 당하고 침대에 눕고 강간당하겠거니 생각할 즈음에 흐름이 갑자기 끊겨요. 여자는 남자에게 취하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관객들은 이 모든 상황이 여자의 계략이었음을, 여자의 계산 범위 안에 있었음을 깨닫고 충격을 받죠. 자, 그 남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검은 화면 이후에 갑자기 핑크빛이 감돌면서 Promising Young Woman이란 타이틀이 등장합니다. 이 제목의 뜻은 유망한 젊은 여자, 즉 앞길이 창창한 여자란 뜻입니다. 아마 방금 등장한 그 여자인 것 같아요. 제목 주변에는 하트가 뿅뿅 앙증맞게 돌아다니고 It's Raining Man 이란 유명한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원곡의 가사와 약간 변형되어 가사가 들리는데 Woman is rising, Woman is got in low 라고 들리는 것 같습니다. 해석하면 여성들이 뜨고 있다, 여성들은 신의 법 안에 있다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뉘앙스로 보면 여성들을 찬양하고 드높이는 가사임이 분명하죠. 원곡 It's Raining Man은 하늘에서 남자들이 비처럼 내려오는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웬 횡재냐 할 만한 상황인데 이 영화의 맥락으로 봤을 때 이 가사의 의미는 남성들만 노리는 연쇄 살인마가 클럽에서 비처럼 내리는 남자들을 만나니 얼씨구나 좋구나 하는 뉘앙스로 느껴져요. 자세한 의미를 영화를 좀 더 봐야만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지금 저는 최대한 영화관에서 이 영화를 실시간으로 감상하는 관객의 입장에서 이 각본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미 영화를 다 본 평론가의 입장이 아니라 영화의 뒷 내용을 전혀 모르는 관객의 입장이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각본 분석은 철저히 관객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자, 밤이 지나고 어느덧 새벽입니다.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여자가 걸어가요. 손에는 힐을 들고 있습니다. 다리와 옷과 손에는 피로 보이는 빨간 액체가 묻어 있어요. 아, 그 남자가 결국 여자의 손에 죽었구나. 이건 호러 영화구나 생각할 즈음 여자의 손에 햄버거가 들려 있습니다. 케첩이 새어나와 묻었던 거죠. 이런 감독의 유머 센스가 참 좋습니다. 피였다면 호러가 됐겠지만 케첩이기에 그 남자가 어찌 됐는지 관객들은 더 궁금해집니다. 여자의 표정은 당당하고 힘찹니다. 뭔가 원하는 바를 기분 좋게 해냈다는 느낌이죠. 그런데 길 건너편에서 갑자기 공사장 남자 인부 셋이 여자를 야유하고 희롱합니다. 어젯밤에 재미 좀 봤나봐. 남자들은 여자가 기죽지 않고 빤하게 쳐다보자 당황합니다. 남자들은 뻘쭘하게 서서 농담한 거잖아. 뭘 봐, 꼬나봐서 어쩔 건데 등의 말을 하며 사라져요. 이 장면에서 여자의 뒤편으로 고철을 자석으로 드는 기중기가 보입니다. 이 기중기는 열심히 자기 일을 하고 있을 뿐인데 이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지며 여자의 내면의 분노를 고철을 떨어뜨리는 식으로 대신 표현해 줍니다.
좋은 연출이죠. 집에 온 여자는 자기 수첩을 펼치고 5단위로 그려진 짝대기들, 이 빼곡히 그려진 부분을 펼칩니다. 새로운 짝대기가 하나 더 그려지고 앞장으로 넘어가 제리라는 이름을 써놓습니다. 아마도 아까 그 남자를 처리했다는 표식 같아요. 이때 흥겹게 흘러나오는 음악은 갑자기 호러 분위기의 음악으로 바뀝니다. 이런 기존 장르의 법칙을 잘 활용하는 것은 영리한 선택이죠. 사람들은 음악이나 화면 같은 이미 약속된 몇 가지 장치만으로 호러 영화 분위기를 느낍니다. 이는 영화적 재미를 선사하며 앞으로 이러한 호러가 어떻게 전개될지 궁금증을 자아내죠. 수첩을 덮자마자 음악이 음소거되고 조용한 아침 식사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강약 조절도 참 좋죠. 주인공 카산드라 토마스는 부모님과 식사 중입니다. 부모님은 어젯밤에 너 들어오는 소리 못 들었다고 묻고 카산드라는 야근했다고 말해요. 아버지는 커피숍이 9시에 문 닫는 줄 알았다고 묻고 창고 정립 좀 했다고 카산드라는 답하죠. 이 장면은 서로의 얼굴을 보지 않고 무뚝뚝하게 전개됩니다. 특히 카메라의 시점이 독특합니다. 주인공을 정면으로 바라보는데 주인공은 정중앙에 위치하고 가슴 위로 화면이 확 올라가 있어요. 카메라는 주인공을 비출 때마다 미동도 않고 이렇게 고정되게 찍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숏은 이 영화에서 자주 등장하는데 그 까닭은 이렇게 인물을 비출 경우 마치 법정에서 판사나 검사의 취조나 신문을 받는 어떤 죄인이 떠오르는 것이죠. 즉 관객들은 감독이 이런 식으로 찍었기 때문에 마치 주인공을 판사가 되어 신문하는 듯한 자세와 기분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영화든 소설이든 웹툰이든 모든 장면, 모든 사건이 철저히 개연성을 가져야 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합니다. 창작자는 100% 인위적으로 작품을 조작하는 신과 같은 존재예요. 어떤 장면이든 이유 없이 찍어서는 안 되고 어떤 대사도 이유 없이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 영화는 대사 하나, 장면 하나도 철저히 의도성이 명백히 드러나게 찍혔습니다. 각본상을 받은 이유겠죠. 부모님과의 대화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인공과 부모님 사이가 서먹서먹하며 주인공은 거의 매일 밤마다 어딜 나가서 늦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남자가 봉변당한 장면을 보았기 때문에 여자가 밤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취조를 당하던 주인공은 갑자기 화면이 전환되어 카페로 배경이 바뀝니다. 주인공을 주목하던 관객들은 가운데 주인공이 위치한 것은 똑같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전환을 경험하게 되죠. 세련된 연출입니다. 집에선 기죽어 있던 주인공이 카페에선 활기를 찾은 모습이에요. 카메라도 옆에서 비추기도 하고 정면을 비춥니다. 여기서는 흑인 사장이 좌측 끝에 위치하고 주인공은 정면 중앙에 앉아서 취조를 당합니다. 하지만 아까 집에서 부모님보다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입니다. 사장은 본사에 자리가 하나 났는데 주인공 캐시를 추천할 생각이라고 말해요. 캐시는 시큰둥한 표정이죠. 사장은 네 우울한 얼굴로 손님들을 죄다 내쫓고 있다고 말하죠. 이때 마침 여자 손님이 주문하러 왔는데 캐시는 No 라고 말해요. 손님은 뻘쭘하게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사장 게일은 지난주 폴아웃에서 거의 빠겠죠. 혼자 인사불성으로 취해 있었다고 말합니다. 네가. 캐시는 다른 사람이랑 착각했겠지. 그런데 가본 적도 없어.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도 관객들은 의문을 지울 수가 없죠. 방금 가족과 주인공, 사장과 주인공의 대화를 보면서 관객은 캐시가 밤마다 무얼 하는 건지, 왜 그러는 건지 무척이나 궁금해집니다. 가족과 사장은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상태니까 일단 캐시의 말을 믿어주긴 해요. 하지만 관객들은 믿을 수가 없죠. 자, 이런 구도 자체가 흥미진진합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화면이 전환되어서 공포영화 특유의 높은 음이 들립니다. 화면에는 침대 밑에서 발 밑을 찍은 장면이 나와요. 문이 열리고 주인공으로 보이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사람들이 클럽에서 춤을 추는 장면이 오버랩되면서 술자리 대화가 들려요. 너 따은 머리 마음에 든다. 한 잔 더 할래? 내가 대접할게. 몇 살이야? 전형적인 남자가 여자를 꼬시는 말투입니다. 이런 남자들의 최종 목적은 원나잇 스탠드겠죠. 아마 주인공이 오늘 밤 클럽에서 꼬셨던 또 다른 남자 같아요. 주인공은 아까 그 노트를 펼치더니 줄을 하나 더 긋죠. 한 사람 또 해치운 겁니다. 화면이 전환되고 감각적인 음악이 나옵니다. 주인공의 등을 아래서부터 비추면서 카메라는 서서히 올라가요. 주인공은 머리를 따서 묶었습니다. 방금 나온 대사를 그대로 이어받아 연출한 것이죠. 이렇게 장면과 장면, 씬과 씬이 어떤 대사라든지 연결고리를 통해 이어지는 연출이 참 좋습니다. 주인공은 Careful How You Go 라는 책을 읽는 중이에요. 이 책 제목은 어떻게 가는지 조심하세요 라는 뜻인데 복선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주인공의 옷은 하얀 바탕에 드문드문 장미 문양이 있고 책은 보라색에 입에는 막대 사탕을 물었습니다. 감각적인 색상 연출이 돋보입니다. 갑자기 남자 손님이 들어와서 커피를 달라고 합니다. 이 남자 손님은 파란색 상의에 파란 눈을 가졌죠. 남자는 주인공을 유심히 보더니 의대 수업 같이 듣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왜 이런 데서 일하냐고 묻다가 남자는 자기가 실수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사과하죠. 어떻게 해도 수습이 안 되니까 커피에 침 뱉어도 돼. 난 그런 대접을 받아도 싸지.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캐시는 진짜 침을 뱉어서 라이언에게 건네줍니다. 당황하며 망설이던 라이언은 잘 마실게 라고 말하더니 데이트하자 라고 말해요. 근데 캐시는 방금 네 커피에 침 뱉었다고 말하자 라이언은 커피를 마시고 싱긋 웃습니다. 자, 화면은 전환돼서 캐시가 진하게 화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캐시는 립스틱을 손으로 꾹 눌러서 볼 옆으로 번지게 하죠. 화면이 또 전환되고 이 카산드라는 어떤 남자의 집에 술 취한 척 앉아 있어요. 이 남자는 소설가인 듯합니다. 이 남자는 마약 코카인을 코로 흡입하더니 카산드라에게 흡입해보라고 권해요. 그러자 캐시가 피하니까 남자는 손가락으로 코카인을 찍어서 카산드라에게 먹입니다. 남자는 우와 너 진짜 예쁘다 라고 말하면서 근데 왜 이런 화장을 하는 거야? 이렇게 묻죠. 남자는 여자들이 화장을 진하게 하지 않아도 훨씬 아름답다고 말해요. 화장이 영혼을 잡아먹고 여성을 억압하는 도구라고도 말하죠. 남자는 지식인인 척하며 페미니스트인 척 하는 사람입니다. 자, 카산드라는 택시 불러달라면서 집에 가겠다고 말하는데 남자는 이 캐시에게 입을 맞추면서 다리를 더듬거려요. 캐시는 눈을 멀쩡하게 뜨고 남자의 얼굴을 잡으며 집에 간다고 했잖아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남자는 취했던 여자가 제정신인 걸 보고 깜짝 놀라더니 야, 너 뭐야? 이렇게 묻죠. 너 취해 있었잖아 라고 묻는데 여자는 안 취했다고 이게 더 낫지 않냐고 묻습니다. 남자는 그만 가줘야겠어 이렇게 말하고 여자는 이젠 집에 가라고 이렇게 반문합니다. 이제 가달라고 계속 권하니까 여자는 방금까진 나더러 있어달라고 했잖아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강압적인 말투였는데 라고 덧붙이죠. 그러자 남자는 나 나쁜 사람 아니야. 나는 우리 관계가 친밀해졌다고 생각했거든. 이렇게 말해요. 여자는 관계? 그래 내 직업이 뭔데? 미안 이건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나 몇 살이게? 내가 이 동네에서 얼마나 살았는지 알아? 내 취미는 뭐게? 내 이름은 알아? 남자는 어떤 질문에도 답하지 못합니다. 나는 좋은 남자야 이렇게 말하죠. 자 이제 캐시가 말합니다. 그 말을 계속하네. 네 생각만큼 넌 특별하지 않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내가 매주 클럽에 가는데 거기서 매주 몸도 못 가누게 취한 척을 하거든? 그럼 참 한결같이 너같이 좋은 남자들이 내가 괜찮은지 살피러 와. 아직도 나랑 하고 싶어? 자, 캐시는 이런 방식으로 매주 술에 취한 여성들을 강간하려는 남성들을 혼내주었던 것이에요. 마치 술에 취한 것처럼 연기하다가 남자가 섹스하거나 성추행하거나 강간하려 들 때 정신이 멀쩡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남자가 번쩍 정신이 들게끔 만드는 거죠. 저는 이런 방식의 강간 복수극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영화에서 제시하는 모델이 어쩌면 영화로 표현 가능한 최선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를 보는 남성들은 누구나 한 번쯤 술에 취한 여성을 보고 어떻게 잘 꼬셔서 모텔에서 섹스하고 싶다는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런 남성들이 이 영화의 캐시를 본다면 무척이나 뜨끔하고 정신이 확 들겠죠. 실제 클럽에서 술에 취해 몸도 못 가누는 여자랑 모텔에 갔는데 여자가 이 캐시처럼 갑자기 맨정신으로 지금 나에게 뭐 하는 짓이냐 묻는다면 당황하지 않을 남자는 이 세상에 없겠죠. 남자들은 맨정신인 여자가 경찰에 신고해서 성폭력 전과자가 되는 걸 상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선 선한 남자가 여자 주인공을 도와주지도 않아요. 결국 여자가 여자를 위해서 매주 복수하고 남자의 도움 없이 여자의 힘만으로 그 모든 걸 해냅니다. 그래서 탁월한 각본이라고 생각해요. 방금 장면은 마치 호러나 스릴러 영화를 보는 듯한 긴장감이 쫄깃해서 보는 맛도 살아있는 좋은 연출이었습니다. 캐시는 노트에 선을 하나 더 긋죠. 그러면서 굿나잇 니나라고 말합니다. 자, 니나는 대체 누구일까요? 단짝 친구일까요? 이렇듯 영화는 주인공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 흘립니다. 떡밥도 하나씩 던지고 있죠. 잘 만든 이야기는 관객에게 이처럼 적당한 때에 적당한 정보를 흘리고 적당히 궁금하게 만듭니다. 방금 전의 씬으로 인해 관객들이 처음부터 품었던 의문이 어느 정도 해소되자 감독은 니나라는 이름을 등장시킴으로써 새로운 의문을 갖도록 유도한 것이죠. 우리의 첫 질문은 카산드라는 매주 뭘 하는가 였는데 어느 정도 의문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니나라는 새로운 이름이자 정보가 등장한 것이죠. 자, 탁월한 각본입니다. 화면은 다시 집이고 아침 식사 전경입니다. 카메라는 아까처럼 부모님을 비출 땐 부모님을 중앙에 나란히 잡고 캐시를 비출 때는 캐시를 중앙에 고정해서 잡습니다. 자, 캐시는 생일 선물을 보고 이게 뭐냐고 묻죠. 부모님은 자기 30살 생일을 잊고 지내나며 한탄하죠. 여기서도 부모님과 캐시의 대화를 통해서 캐시에 관한 정보가 드러납니다. 캐시는 친구가 없고 부모님 집에 얹혀 살고 있으며 허접한 커피숍에서 일합니다. 니나와 의대를 그만둔 이유로 말이죠. 주인공은 왜 의대를 그만뒀을까요? 니나는 왜 캐시와 함께 의대를 그만뒀을까요? 캐시는 부모님으로부터 여행 가방을 선물 받습니다. 여행이라도 가지 그러니 집 나가 살렴.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겠죠. 자, 화면은 캐시가 일하는 커피숍으로 전환됩니다. 사장 게일과 캐시는 대화하죠. 게일은 돈을 벌고 싶으면 다른 일을 구하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캐시는 지금 나 내쫓는 거야? 라고 물으며 말하죠. 네가 한 얘기들에는 전부 내가 원한다는 전제가 있어. 내가 남자친구를 원한다면 혹은 요가 수업이나 집, 아이들, 직업 내가 그걸 가짐으로써 우리 엄마가 기뻐할 것들 그런 삶에서 10분이나 버틸까? 난 그런 거 싫어. 원하지 않아. 주인공이 이렇게 말하자 사장 게일은 말하죠. 지금 너한텐 욕구가 필요해. 이 대화만 놓고 본다면 주인공 캐시는 아무런 욕구도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영화에서 보아온 맥락으로 따지면 캐시는 여자들을 강간하거나 성폭행하려는 남자들을 따끔하게 혼내주는 욕구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부모님도 사장도 캐시를 오해하고 있고 잘못 보고 있죠.
캐시는 분명한 목표에 의해서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잠도 안 자면서요. 단 아직 영화에서 캐시가 왜 그토록 복수와 성폭력 예방에 집착하는지 안 나왔죠. 본인이 그런 끔찍한 일을 과거에 당한 것으로 관객들은 쉽게 추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아까 왔었던 라이언이라는 남자 손님이 재등장해요. 캐시는 틀린 전화번호를 가르쳐줬고 라이언은 엉뚱한 사람에게 사랑 문자를 보냈다가 다시 캐시를 찾아온 거죠. 두 사람의 기류를 본 사장은 조용히 자리를 빠져줍니다. 캐시는 요즘 내가 누구랑 데이트할 상황이 아니라고 말해주죠. 라이언은 직진으로 캐시에게 고백합니다. 의대에서부터 진심으로 좋아했다고 말이죠. 라이언은 어떻게든 데이트하자고 캐시에게 조르죠. 캐시도 방긋 웃으면서 싫지만은 않은 눈치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씬들을 잘 보면 씬들이 정갈하게 배치되어 반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남자 복수 씬, 집 부모님 대화 씬, 그 다음에 카페 사장과 대화, 라이언 등장, 남자 복수 씬, 집 부모님 대화 씬, 카페 사장과 대화 씬, 라이언 등장. 이런 식으로 정확한 순서대로 씬들은 반복되고 확장됩니다. 불필요한 씬은 하나도 없고 정갈하고 완벽한 느낌마저 들죠. 그런데 이 영화의 메인 테마가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 대한 강간 복수극이라면 왜 라이언이라는 남자를 굳이 등장시켜서 주인공과 연애하게끔 만드는 걸까요? 아마 보통의 영화였다면 라이언이 등장하지 않고 오롯이 주제에 집중했을 겁니다. 라이언의 역할과 의미가 이 영화에서 중요한 축이자 포인트예요. 화면은 전환돼서 흑백 영화 장면이 나옵니다. 부모님이 시청하고 있었던 영화이죠. 이 영화 속의 남자 운전자의 독백이 중요합니다. 살생도 꺼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선생 책은 온통 살생 이야기뿐이던데. 이 대사를 영어로 들으면 killing이란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일부러 killing을 강조한 거죠. 물론 선생이 증오하는 것들도 담겨 있었죠. 향수 냄새 나는 것들, 치렁치렁한 것들, 곱슬머리를 휘날리는 것들. 킬링이란 단어는 그간 캐시가 일상적으로 남자들에게 했던 복수를 연상케 하고 뒤에 통상 여성적 묘사라 여겨지는 이 대사들은 이제 캐시가 향수를 뿌리고 단장을 하고 데이트 나갈 것임을 예고합니다. TV를 보던 엄마는 캐시를 알아보고 얘야 한껏 차려입었구나 이렇게 말해요. 앞의 씬에서 친구가 없다고 고백했던 캐시가 친구를 만나러 점심 약속에 나가니까 부모님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요? 아버지는 캐시에게 오늘 참 멋지구나 이렇게 말해요. 씬이 전환할 때 대사 한 줄 정도가 먼저 치고 나오고 그 다음 씬이 자연스레 연결됩니다. 즉 앞의 씬의 마지막 장면과 뒤의 씬의 첫 대사는 겹쳐요. 이건 장면 전환을 흐름을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서 해보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단지 각본만 잘 쓴 게 아니라 이처럼 연출 또한 신경 써서 세심히 한 티가 납니다. 색상의 감각적 사용도 그렇습니다. 캐시와 라이언이 데이트하는 씬을 보면 두 사람 모두 화이트 계열의 옷을 입었는데 배경 또한 화이트 톤으로 보여져요. 철저히 의도된 연출입니다. 흰색은 순수함과 깨끗함을 나타내죠. 두 사람이 흑막 없이, 어두움 없이 맑고 깨끗하게 만나고 있음을 이렇듯 색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두 사람은 농담을 나누다가 라이언이 의대 공부 계속할 생각 없냐 묻고 캐시는 없다고 말하죠. 다른 걸 하고 싶었으니까 라고 말하는 캐시의 말에 관객들은 그 다른 게 무엇인지 즉각 깨닫죠. 캐시는 의대 시절 성적이 우수했지만 현재는 커피숍 알바생으로 일하고 있고 라이언은 공부를 못했는데도 소아과 의사가 되었어요. 이런 대비가 씁쓸하죠. 두 사람은 커피도 마시고 영화도 보고 밤길을 걷습니다. 라이언은 자신의 키가 커서 사람들이 캐시를 보고 딸이라고 생각할 것 같다며 농담을 던져요. 두 사람은 시종일관 웃으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이어갑니다.
라이언은 걷다 보니 우연히 자기 아파트에 도착했다고 어색하게 웃어요. 라이언은 망설이며 여기까지 온 김에 올라가서 한잔 할래? 이렇게 묻죠. 캐시는 표정이 굳어지며 좋아 그러자 말합니다. 아마 캐시의 머릿속에는 지금까지 마주쳤던 수많은 강간 시도 남성들이 또 떠올랐을 거예요. 그들의 레파토리는 항상 똑같았죠. 자기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는 건 말이죠. 라이언만은 그 남자들과 다를 줄 알았는데 라이언마저도 똑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라이언은 눈치가 빨라서 캐시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미안하다고, 네가 내키지 않으면 나도 안 갈래 라고 말하지만 이미 늦었죠. 캐시는 말합니다. 너는 그냥 집에 가고 나는 택시를 부를게. 라이언은 이번엔 내가 망친 것 같다 이렇게 말하고 캐시는 아니야 괜찮아 라고 말하면서 걸어가죠. 캐시는 걸어가다가 쓰레기통을 걷어찹니다. 여기서 그녀의 실망과 분노가 느껴지죠. 이 영화의 장점은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보았던 상황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에피소드 역시 그러하죠. 남자의 목적은 오로지 섹스이고 여자의 목적은 믿음직한 남자와 우정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늘 갈리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황 연출이라서 가장 보편적인 메시지로 우리에게 다가오죠. 만약 너무 특이한 케이스만을 나열했다면 보편성에서 멀어져서 공감이 어려웠을 겁니다. 집에 앉아서 머리띠를 돌리고 있는 캐시는 머릿속이 복잡해 보입니다. 다음 씬으로 소아과 대기석이 나오는데 캐시는 천장에 붙어버린 빨간 풍선을 봐요. 정리하면 라이언과 야간 데이트를 마치고 나올 때 캐시의 의상에는 빨간 장미가 있었고 침대 위에 앉아서 머리띠를 돌릴 때 옆 테이블에 자그마한 빨간 하트 모양의 꽃장식이 있었고 소아과 씬에서 빨간 풍선이 등장하는 식입니다. 즉, 세 개의 씬이 빠른 속도로 지나가는데 빨간색 물체가 시선을 붙잡고 이어져요. 자, 이 빨강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소아과에서 라이언을 다시 만난 캐시는 망설이며 성병 치료를 받으러 왔다고 말하고 라이언은 너도 걸렸어? 이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은 웃습니다. 캐시는 이내 속마음을 말하죠. 네 얼굴 보고 싶어서, 네가 괜찮다고 하며. 근데 좀 천천히 가는 게 좋겠어 내 생각에는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아까 그 빨간색 물체는 캐시가 아직 라이언에게 마음이 있다 이런 의미겠죠. 다음 씬은 캐시가 일하는 커피숍입니다. 사장과 라이언, 캐시 이렇게 세 명이 있는데 마감 업무 중이에요. 사장은 라이언에게 애들 죽인 적 있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혹시 둘이서 계산대에서 섹스할 거면 표백제를 꼭 쓰라고 알려줍니다. 사장은 먼저 퇴근하고 캐시와 라이언만 남았어요. 라이언은 학교 때 친한 친구가 없냐고 묻지만 캐시는 없다고 답하죠. 라이언은 나는 아직 인연을 못 끊었다고 말합니다. 자, 라이언은 친구들의 근황을 말하다가 알 먼로는 비키니 모델이랑 결혼한다고 말해줘요. 이 대사가 나올 때 캐시의 표정은 심각해지고 음악도 갑자기 긴장감 있게 흐릅니다. 캐시는 알 먼로가 런던에 간 줄 알았는데 결혼하기 위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는 걸 알게 되죠. 캐시는 걔랑 자주 만나? 이렇게 묻자 라이언은 그렇게 친하진 않은데 노는 무리가 같다고 말합니다. 일할 때 본다고 걔가 마취과 의사라고도 말해줘요. 이 대화를 하는 내내 카메라는 캐시의 얼굴만을 비춥니다. 알 멀로와 과거에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 같죠? 다음 씬으로 넘어가고 캐시는 자기 침대 위에 앉아 있어요. 어두운 방 안에서 노트북으로 어떤 장면들을 감상 중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슬픈 듯 무표정하죠. 회상에 잠긴 듯도 합니다. 어렸을 때 사진들이 지나가는데 캐시의 단짝 친구 니나인 듯 해요. 사진이 전멸하며 밝아졌다 어두워졌다를 반복합니다. 캐시는 SNS에서 알 먼로를 검색해서 그가 곧 결혼한다는 사실도 알아내죠. 이때 음악은 탐정물에 나오는 긴장감 있는 음악 같습니다.
그리고 챕터 1이 시작됩니다. 화면 중앙에 핑크색 로마자로 1이 표시됩니다. 러닝타임 35분 시점으로 총 1시간 54분 가운데 4분의 1 지점에서 챕터 1이 시작하는 셈입니다. 이 영화는 챕터 5까지 있는데 35분까지는 인트로였던 셈이죠. 어느 레스토랑, 카메라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수평으로 이동합니다. 캐시가 앉아있는 테이블을 좌측 반쯤으로 걸치는 선에서 카메라는 이동을 멈춰요. 보통 화면 중앙에 주인공이 올 때까지 움직여야겠지만 이렇게 좌측에 주인공을 배치함으로써 비대칭을 맞추고 약간 불안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줍니다. 주인공은 묶었던 머리를 풀어헤치고 긴 생머리를 했습니다. 무언가 심경의 변화가 있었던 것이죠. 주문한 술이 나오고 웨이터가 따라주려고 하자 캐시는 자신이 따르겠다고 합니다. 캐시는 미리 준비한 술을 두리번거리면서 상대방이 마실 잔에 따라 놓습니다. 메디슨이란 친구가 곧 도착해요. 둘은 무척이나 반가워하며 웃습니다. 메디슨은 캐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친구인 것 같습니다. 무엇을 위해 건배를 해야 하나 라고 메디슨이 망설이자 캐시는 옛 친구를 위해 라고 건배사를 말합니다. 옛 친구란 캐시의 단짝 친구였던 니나를 의미하겠죠? 시간이 점프해서 술도 많이 비웠고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메디슨은 쌍둥이를 기른 엄마인데 얼마 만에 낮술인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술을 더 시킵니다. 메디슨은 대학 때 남자들이 페미니스트를 원하는 건 어디에 몰두하는 여자친구를 사귀는 게 뭔가 있어 보이니까 그런 거라고 말하죠. 통계학적으로 페미니스트들이 뒤로 하는 걸 더 선호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남자들이 진짜로 원하는 건 다 똑같다. 착한 여자라고 자신을 가리키며 메디슨은 말하죠. 네 삶이 전부 잘 풀려서 정말 기쁘다 메디슨, 이렇게 캐시는 말합니다. 두 사람은 너무나도 행복한 얼굴로 말하는 듯 보이는데 웃는 얼굴이 왠지 모르게 가식적으로 보이기도 해요. 캐시는 메디슨에게 오늘 널 보자고 한 건 특별히 할 얘기가 있어 라고 말합니다. 내가 학교를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라고 캐시는 말하죠. 메디슨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며 음악은 호러 영화처럼 서서히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캐시는 자기가 왜 학교를 그만뒀는지,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하냐고 묻습니다. 메디슨은 까마득한 옛날 일이라고 어렴풋이 기억난다고 얼버무리죠. 캐시가 이후에 생각난 적 있어? 이렇게 묻자 메디슨은 내가 뭐하러 그러겠어? 이렇게 답하죠. 캐시는 하긴 네가 그럴 이유는 없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현 시점에 만일 한 친구가 네 집으로 찾아와서 전날 밤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네게 얘기한다면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캐시가 이렇게 말하자 메디슨은 한참이나 지난 일이라고 말합니다. 메디슨은 말하죠. 그런 통념을 내가 만들었니? 생각해봐. 잔뜩 취했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 정신을 잃을 만큼 취하진 말았어야지. 그 상태로 원하지 않는 상대와 섹스했다고 편들어주길 바라는 거야? 캐시는 실망스럽다고 말하며 미소를 짓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생각이 바뀌길 바랐는데 이렇게 말하죠. 메디슨은 아까부터 말하는 내내 상태가 안 좋아 보입니다. 머리가 핑 돈다고 말하면서 테이블 위에 와인 글라스를 쏟아버려요. 캐시는 메디슨에게 널 다시 봐서 참 좋다. 너는 참 안 변했어. 이렇게 말하면서 나가버립니다. 캐시는 어떤 남자에게 다가가서 말하죠. 저기 앉아있는 여자고 25호실이야. 돈은 봉투에 들었어. 그러면서 키를 건네줍니다. 이러는 거 후회 안 하겠어? 남자가 묻자 캐시는 안 해. 이게 답합니다. 메디슨과의 레스토랑 대화 시퀀스에서 니나가 의과대학 시절 정신을 잃을 만큼 취해서 원치 않는 섹스를 했고 단짝 친구인 캐시에게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난 것 같다고 말했고 주변 친구이자 지인인 메디슨은 이를 본인 잘못으로 아직까지도
지인인 캐시는 이를 본인 잘못으로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캐시는 니나를 대신해서 메디슨에게 복수하고 있는 겁니다. 캐시는 메디슨의 술에 약을 탔고 의식이 몽롱해져가는 메디슨을 어떤 남자에게 맡겨버렸죠. 자, 메디슨은 과거 니나가 성폭행 당할 때의 그 상태와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라도 캐시는 메디슨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매력적입니다. 철저히 가상이라는 걸 전제하면서 영화만이 할 수 있는 강간 복수극을 캐시는 하고 있는 셈이죠. 불특정 다수의 남자들에게 매주 복수와 성폭력 예방을 하던 자경단원 캐시는 이제 챕터 1부터 시작해서 매 챕터마다 과거 의과대학 동기들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복수를 시도하는 거예요. 캐시의 핸드폰으로 메디슨의 전화가 울리지만 캐시는 일부러 받지 않습니다. 무려 13통의 메시지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캐시는 녹음된 메시지를 들어보죠. 메디슨은 자기가 호텔방에서 깼는데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모르겠다고 물어봅니다. 캐시는 자기 수첩을 펼쳐서 챕터 1의 메디슨에 대한 내용들을 대각선으로 쭉 선을 그어요. 이미 복수는 메디슨의 통화로 성공적으로 완료된 것이죠. 다음 페이지로 넘겨서 챕터 2가 나오고 워커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자, 화면은 전환되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걸어가는 어떤 여성 2명이 나옵니다. 옷차림으로 봐서 10대로 보여요. 이 2명은 카메라 밖으로 지나가고 중간에 멈춰선 차량에서 캐시가 보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카메라가 미끄러지며 카페에 앉아있는 캐시가 보였는데 이번에도 형식상으로 완벽히 일치되게 찍었습니다. 이런 형식적 일관성을 통해 관객들은 챕터 2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직감합니다. 카메라는 흑인 친구와 함께 걷는 백인 여성을 비춥니다. 캐시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백인 여성이 바로 타겟이죠. 캐시는 이 여성에게 자기 핸드폰 전원이 나갔고 한참 지각한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캐시는 캐슬 다이너 가는 길 아냐 하고 묻지만 이 여성은 자기도 완전 지각이라고 말하죠. 캐시는 자기가 메이크업 아티스트고 뮤직비디오 현장에 가봐야 한다고 말해요. 자, 캐시는 옆자리에 일부러 놓아둔 큐시트에 Wet Dreams라고 써놓았습니다. 이를 본 여성은 자기가 이 그룹의 팬이라면서 길을 안내하겠다고 애원합니다. 떡밥을 문 것이죠. 캐시는 마지못하는 척하며 이 여성을 옆자리에 태웁니다. 캐시가 운전을 시작하기 직전 문을 잠그는데 이 장면이 일종의 복선으로 작용합니다. 자, 어떤 사무실이 나오고 챕터 2라고 로마 문자가 떠요. 캐시는 포러스트 대학교 상담실에 앉아 있습니다. 안내원은 딘 워커 선생님 상담 준비됐다고 말하며 이제 들어가세요 라고 캐시에게 말하죠. 캐시는 상담사 딘 워커를 만나서 다시 의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합니다. 특별한 학교라고 딘 워커가 말하자 캐시는 자신이 학교를 떠난데도 흔치 않은 사정이 있다 하죠. 니나 일 때문에 떠난 거라고 캐시는 말합니다. 그리고 묻죠. 니나 피셔를 기억 못하세요? 그렇다면 알렉산더 멀로라는 이름을 기억하시나요? 그러자 워커는 좀 전에 멀로가 왔는데 정말 훌륭한 청년이고 아주 똑똑하다고 말합니다. 워커가 친구 사이냐고 묻자 캐시는 아니라고 단호히 대답하죠. 그럼 알 멀로를 둘러싼 혐의도 기억 못하시겠네요. 캐시가 묻습니다. 그가 니나 피셔라는 선생님이 기억 못하시는 애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는 그 친구들 앞에서 몇 번이고 섹스했어요. 니나는 완전히 취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죠. 다음날 니나는 온몸에 멍이 들었어요. 누가 손을 댄 거겠죠. 캐시가 이렇게 말하자 워커는 학교에서는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캐시는 yes라고 답합니다. 워커는
니나가 누구와 상담을 받았는지 묻는데 캐시는 you, 당신이라고 답합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셨나 봐요. 이러쿵저러쿵 말만 많은 상황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이런 일은 자주 생기니까요. 주에 한두 번은 발생한다고 봐야죠. 니나를 기억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당시에 저는 사건을 철저하게 조사했어요. 그러자 이제 캐시가 말하죠. 아래 친구들은 상황을 구경하고 웃음거리로나 삼았죠. 힘들겠지만 알다시피 니나가 취해 있었다면 그 기억이 제대로 된 게 아닐지도. 취한 게 잘못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죄송해요. 선생님을 탓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밝히고 싶어요. 무력한 상태일 때 벌어진 일을 인정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죠. 특히 우리가 나쁜 선택을 했을 때, 그리고 그 선택지에는 실수가 해를 끼쳐서 비탄에 잠기게 할 수도 있겠죠. 비탄요? 예, 그래요. 제 말은 제가 어쩌길 바라는 건가요? 매번 이런 고발이 들어올 때마다 한 젊은 남자의 인생을 망치라고요? 그러니까 기꺼이 그 남자의 말을 믿으시겠다고요?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에선 어쩔 수 없어요. 그러시겠죠. 유죄임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무죄니까요. 반론의 여지가 없네요. 그래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는 이제 괜찮나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하지만 알먼로는 괜찮죠. 걔가 잘 지내서 기쁘시겠어요. 곧 결혼도 앞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하신 것 같네요. 이런 남자애들에게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죠. 그러니 이것도 별일 아니시겠어요. 3시간 전에 제가 따님 엠버를 하굣길에 데려가서 지금 그 기숙사 방에 사는 남자애들한테 소개해줬거든요. 뭐라고요? 따님이 참 예쁘더라고요. 나이보다 훨씬 성숙해 보이고. 당신 말 안 믿어요. 걔들도 이미 보드카 몇 병 마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도 뭐 따님에게는 잘 대해주리라 믿어요. 엠버는 굉장히 들뜬 것 같던데. 이 소리를 듣고 워커는 딸에게 전화합니다. 이때 캐시의 핸드백에서 전화기가 울리죠. 아참, 전화를 내가 갖고 있었지? 이따가 전해주세요. 당신 단단히 미쳤어. 아닌데요? 지금 내 딸이 있는 방이 어딘지 말해. 말했잖아요. 당시에 니나가 있던 방이라고. 내가 기억 못한다고 했잖아. 안타깝네요. 대체 뭐하는 짓이야? 걔는 어린애잖아. 그 남자들한테 걔가 얼마나 어려 보일지 궁금하네요. 어느 방이지 말해. 그 망할 방이 대체 어딘지 말하라고. 당장 이 사이코야. 내 딸 어디에 있어? 제발 말해줘. 네가 다 오라. 그 말이 듣고 싶었어? 네가 오라. 네가 맞는다니까? 얼마나 간단해요. 이게 그 당시에 당신이 해야 했던 생각인데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견도 달라지는 건가 봐요. 내 딸이 어디에 있는지 제발 좀 알려줘. 이를 지켜보던 캐시는 웃고 맙니다. 긴장 풀어요, 딘 워커. 내가 진심으로 그런 짓을 했다고 믿어요? 남자애들한테 믿음 안 가는 건 나도 마찬가지니까 운 좋은 줄 알아요. 엠버는 식당에 있어요. 걔가 좋아하는 보이그룹이 뮤직비디오 찍으러 오길 기다리는 중이죠. 캐슬 다이너에 전화해서 확인해봐요. 전화는 진짜 한 통 해줘야겠네요. 오지도 않은 사람을 영영 기다리게 할 수는 없으니까. 걔도 참 바보예요, 안 그래요? 매력은 있지만 똑똑한 게 무슨 소용이겠어요. 여자들한테는 보탬도 안 되는데. 다시 뵈서 반가웠어요. 디너커 선생님. 이렇게 캐시는 나가버립니다. 만약 복수의 방식이 캐시가 워커나 메디슨을 찾아가 죽이거나 때렸다면 공포 영화는 됐을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된 복수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영화는 어디까지나 허구이기에 영화 내에서 폭력의 방식으로 복수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불합리한 상황에 불합리한 사람들에 대해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영화의 복수가 현실에서도 힘을 발휘하려면 이 영화에서 쓰는 방식이 적합해 보입니다. 동로였던 메디슨은 니나의 개인 잘못으로 돌리죠. 메디슨에게 니나가 겪었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을 반복 경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캐시는 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폭력과 성폭력범에 대한 워커의 잘못된 사고 체계를 바로잡는 법은 워커의 딸이 마치 그 당시 니나처럼 술에 취한 청년들의 희생양이 될 것처럼 상황을 조성한 뒤에 워커가 어떻게 판단하는지 지켜보는 방식을 택했어요. 아주 영리한 접근법입니다. 영화이기에, 허구이기에, 가상이기에 취할 수 있는 방식이죠. 워커는 자기가 직접 당해보니 사태를 강간범의 입장이 아니라 피해자와 희생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됐어요. 이 영화는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는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바람직한 관점을 갖고 정확하게 명료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예방 교육 자료로 이보다 더 훌륭한 영화를 찾아보기 어렵겠네요. 캐시는 워커에게 복수를 마친 뒤 길 한가운데서 차 핸들에 머리를 박고 멍하게 있습니다. 마치 넋나간 사람처럼 움직이지도 않고 있는데 뒤에서 크락션이 빵빵하고 계속 울려요. 이 장면을 통해 메디슨과 워커에게 제대로 복수는 했지만 캐시의 마음이 후련하기는커녕 얼마나 심란하고 더 복잡해지는지 알게 해줍니다. 어쩌면 이 시퀀스가 존재함으로 인해 캐시는 더 입체적이고 더 깊은 인물로 다가오는 거죠. 반드시 존재해야만 했던 씬입니다. 뒤에서 빵빵거리는 아저씨는 트럭을 길 옆으로 몰고 와서 교차로 한복판에서 뭐하는 짓이야? 면허는 어떻게 딴 거야? 시험장 사람들 전부 빨아줬냐? 이런 식으로 성희롱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습니다. 한동안 정면을 응시하던 캐시는 갑자기 차에서 내리더니 옆좌석에서 빠루 같은 쇠 몽둥이를 들고 그 아저씨 트럭 뒤로 가서 후면 등을 하나씩 깨트려요. 남자는 욕을 계속 내뱉지만 쫄아서 운전석에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캐시는 앞쪽으로 가서 운전석 쪽에 유리창을 몽둥이로 내려칩니다. 당연히 유리창은 깨졌고 남자는 미친년이라고 욕을 하는데 캐시는 뭐라고 했어? 라고 되묻죠. 남자는 엿이나 먹어 하면서 달아납니다. 캐시는 달아나는 남자를 길 위에서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메라는 뒤로 쭉 빠지면서 캐시를 비추고 뒤편으로는 마침 열차가 신나게 달려갑니다. 모든 게 연출된 장면인 것이죠. 음악도 벅찬 감격이 느껴지는 그런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집 앞에서 기다리는 라이언을 캐시는 만나요. 저녁 약속이 있었는데 캐시가 일 처리를 좀 하느라 늦었던 거죠. 캐시는 피곤하다고 말하며 라이언에게 다음에 보자고 말합니다. 그날 밤 캐시는 복수극을 진행시키기 위해 술집에서 야한 복장으로 술 취한 것처럼 뻗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흑인 남자가 캐시에게 접근해서 그녀를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오죠. 이 남자는 술에 취한 듯한 캐시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려 합니다. 그런데 하필 밖에서 캐시는 라이언을 만나고 맙니다. 캐시는 깜짝 놀라서 여기는 웬일이냐 묻죠. 라이언은 약속이 취소돼서 친구들 좀 만나러 왔다고 말합니다. 라이언은 술집으로 들어가 버리고 캐시는 변명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합니다. 흑인 아저씨가 얼음장 같네요. 굴욕적이네요. 이렇게 빈정거리자 캐시는 그냥 좀 꺼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흑인 남자는 지금 너 제정신이냐고 묻죠. 캐시가 취한 척한 걸 알아본 겁니다. 이 흑인 남자는 너 제리네 집 갔던 사이코잖아. 이렇게 알아보죠. 이 남자는 미친 짓은 다른 데 가서 해. 너 별로 매력적이지도 않아. 이렇게 말하죠. 캐시는 너도 속옷은 똥 쌀 때나 겨우 벗잖아 폴. 밝은 데서 누구랑 잘 돼 본 게 언제인지 기억은 나니? 이렇게 모욕을 주죠. 흑인 남자는 옷을 만지면서 말 조심해 하면서 캐시에게 다가갑니다. 이때 캐시는 쫄지 않고 아니 조심은 네가 해야지 이렇게 말하면서 남자에게 다가가요. 이런 짓 벌이는 여자가 나 혼자인 줄 알아? 다른 애들도 다 제정신이 아니거든. 난 네 말 안 믿어. 진짜로 가위 챙겨 다니는 여자도 있어. 그러면서 흑인 남자의 아랫도리를 바라보죠. 거짓말인 거 알아. 거짓말인지 아닌지 다음에 직접 확인해봐. 이러자 흑인 남자는 왜 너희는 전부 다 망치려고만 해. 울먹이면서 종종 걸음으로 달아납니다. 자, 어떤 여자가 문을 두드리고 챕터 3가 시작돼요.
이 여자는 캐시이죠. 문이 열리고 수염이 덥수룩한 초췌한 남자가 말합니다. 저한테 볼 일 있으세요? 절실하게요. 어쩌죠? 더는 재판은 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신 거라면요. 어쩌죠? 오늘은 당신이 심판받는 날인데. 기다리고 있었어요. 들어와요. 캐시는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사무실에선 안식 휴가라 하던데 주소 알기가 무척 쉽던데 그냥 알려주던데요. 묻는 사람한텐 다 알려주라고 했어요. 별로 안전한 선택은 아닌 것 같네요. 숨어봤자 무슨 소용이겠어요. 인과응보죠. 그렇네요. 긴장하신 것 같네요. 그린씨. 제가 오늘 찾아온 건 7년 전 얘기를 하기 위해서예요. 아마 알렉산더 멀로라는 이름의 의뢰인을 기억 못하시겠죠. 그런 의뢰인이 워낙 많았으니까. 아마 거기 연루된 여자애도 기억 못하실 거예요. 그 애가 재판을 포기할 때까지 당신이 위협하고 괴롭혔죠. 여기서도 카메라는 인물을 정중앙에 두고 상반식 위쪽을 찍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가해자를 신문하는 것만 같은 포즈예요. 정황상 그린은 캐시에게 신문받고 있는 셈이기도 하죠. 여기서 이 영화는 서스펜스 스릴러가 됩니다. 캐시는 챕터 2에서 만났던 대학 상담원 딘 워커가 아무것도 기억 못했던 일을 떠올리며 그린 역시도 니나에 대해 아무것도 기억 못하리라고 가정하고 체념하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관객들도 학습 효과가 있어서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기억조차 못하리라 단정하겠죠. 그린은 말합니다. 기억합니다. 니나였죠. 맞나요? 성까진 기억하진 못해서 유감이지만 그래도 니나라는 이름이었어요. 맞죠? 그린의 대답으로 인해 상황은 순식간에 역전됩니다. 어떻게든 추궁하고 심판하려던 캐시는 순간 얼어붙죠. 자, 캐시는 말하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그린 아저씨가 말합니다. 기억나요. 날 해치러 찾아왔나요? 제가 그러길 바라세요? 그런 것 같네요. 어느 날 영적인 계시를 받은 기분이 들었는데 의사 말로는 그게 영적인 질환이라더군요. 회사에 있다 생긴 일이다 보니 지금은 안식 휴가를 얻었죠. 그린은 흥분해서 갑자기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캐시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꿇은 채 이야기합니다. 캡시는 흠칫 놀라지만 그린의 말을 유심히 듣죠. 합의 건수는 죄다 보너스 수당을 받은 데다 고소 취하권은 또 따로 보너스를 받았지. 다들 그랬다오. 어떤 남자는 남의 계정 뒤지는 게 아예 담당 업무였어. 합의용 정보를 수집하는 거였지. 옛날 친구는 물론이고 지나간 섹스 파트너도 찾아내는데 그게 얼마나 쉬운지 알면 적잖이 놀랄 거요. 온라인상에서 허점을 파헤치는 거지. 예전에는 상대 여자네 쓰레기통을 뒤졌지만 지금은 파티에서 취해 있는 사진 한 장이면 게임 끝이라오. 그걸로 한순간에 법원이 등을 돌리거든. 이러한 그린의 말은 일종의 내부 고발인 셈이죠. 한때 업계에 종사했던 사람으로서 추악한 내부 메커니즘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담당했던 니나 사건 때문에 캐시가 찾아온 것을 알고 그린은 자신이 저질렀고 보았던 더러운 실상을 불이익과 신변의 위협을 알면서도 알려주는 겁니다. 그린은 캐시의 손을 덥석 잡아요. 캐시는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가만히 있죠. 자, 두 사람의 관계는 그린이 죄 고백을 하면서부터 역전되었습니다. 챕터 1, 2와는 정반대인 챕터 3의 양상입니다. 의인은 죄인을 심판할 권리를 갖죠. 의인은 도덕적으로 죄인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 역전이 일어난 이유는 죄인이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쳤을 때입니다. 의인은 해당 사안에서만큼은 죄가 없으니 원래부터 순전무결했지만 죄인은 자신이 저질렀던 죄를 참회하고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의인보다 도덕적으로 우월한 경지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 역전이 일어나죠. 그린이 캐시를 압도하는 듯한 상황이 연출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린은 캐시의 손을 덥석 잡고 말합니다. 나 좀 도와줘요. 잠도 못 자요. 잠을 못 이뤄. 도저히 잘 수가 없어. 나 자신을 용서하지 않을 거요. 그것만 알아줘요.
나도 나를 용서 못해. 절대. 이 지점이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 어디선가는 실시간으로 수많은 성폭행 피해자와 가해자들이 속출하고 있겠죠. 그런 성폭행 피해자와 유가족들, 친구들에게 이 영화는 어떤 위로와 어떤 통쾌함을 줍니다. 가상과 허구란 형식을 빌려 챕터 1, 2에서 봤던 것처럼 가해자와 연루된 사람들, 가해자 자체를 심판하는 거죠. 법으로 안 되니까 사적 정의를 실현하는 겁니다. 챕터 3도 무난한 방식으로 사적 정의가 반복되는 줄 알았던 관객들은 가해자가 자신의 죄를 철저히 뉘우치는 바람에 당황하고 맙니다. 물론 캐시도 당황하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잠깐 생각을 가다듬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해자 윤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이 만약 성폭력이나 성추행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꼭 성적인 종류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남에게 상처와 아픔을 줬다면 당신이 죄를 회개하는 진정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이 살면서 저질렀던 용서받지 못할 어떤 일들을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무척이나 괴로워하고 힘들었던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미 일은 저질러졌고 상대방은 지우지 못할 상처와 피해를 받았어요. 이러한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가해자가 되어버린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최선일까요? 피해자들에게 가서 사죄해볼까도 생각해봤지만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내가 그들 앞에 우여곡절 끝에 찾아간들 오히려 그들이 나를 마주침으로 인해서 애써 극복했던 악몽을 되살릴 수도 있죠. 무조건 찾아가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가해자는 피해자 앞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좋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을 아예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꼴도 보기 싫어하고 연락을 끊어버리고 아예 무시하고 기억에서 지워버리길 원하죠. 그럼 가해자에게 남은 선택지는 뭘까요? 자신이 자신을 평생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는 거예요. 영화의 그린 씨처럼 평생 악몽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죄를 용서하지 않아요. 죄는 죄라는 건 한 번 지으면 평생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죄가 무섭죠. 죄는 이미 저질러버린 이상 죄값을 어떻게든 받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이죠. 가해자인 나는 죄값으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물론 가책만이 전부가 아니죠. 똑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아야 하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말, 똑같은 행동으로 누군가에게 반복해서 상처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죄를 저질렀던 그 피해자 너머의 피해자들을 도와야 합니다. 내가 만약 성폭력이나 성추행을 저질렀다면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들, 성추행 피해자들을 돕는 게 회개이겠죠. 이 영화는 이러한 경지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살면서 몇십 년의 경험으로 겨우 정리했던 이런 진리를 이 영화는 가해자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린 씨가 나도 나를 용서 못해 절대라고 울먹이며 말하자 제가 용서할게요. 캐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린은 바닥에 얼굴을 박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죠. 자, 이 지점은 이 영화에서 가장 깊은 지점인 동시에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지점입니다. 만약 가해자 그린 앞에 앉은 사람이 피해자 니나라면 이 대사는 문제될 게 전혀 없죠. 그런데 니나는 이미 자살해서 죽어버린 상황에서 그 대리자인 그 친구인 캐시가 그린을 용서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월권행위 아닌가요? 캐시는 니나를 대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무리 절친이었다지만 니나는 아직도 하늘에서 가해자들을 용서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죠.
캐시는 지금까지 자경단처럼 클럽에서 수많은 남자들에게, 대학 동창 메디슨에게, 대학 상담사 딘 워커에게 사적 정의를 실현해 왔습니다. 그 연장선상에서 그린 씨도 사적 정의로 처단하려 했지만 그가 간절히 회개하는 바람에 마음이 약해져서 그린 씨의 회개를 받아줘요. 즉 캐시는 가해자들을 심판하기도 하는 것처럼 가해자들을 용서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피해자만의 특권이기도 하죠. 가해자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법원이 아니고 피해자뿐입니다. 캐시는 이미 니나와 한 몸이 된 것처럼 보여요. 캐시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니나를 대체합니다. 니나가 죽은 지 10년이 넘었지만 캐시는 니나와 같이 호흡하며 현재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저는 캐시의 가해자 용서가 캐시가 니나를 대신해서 복수하며 살아냈던 수많은 세월들을 생각해보니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까지 니나를 위해 살아냈으면 니나도 캐시 앞에서 할 말이 없을 거라고 여겨질 정도예요. 그래서 이 장면은 말이 됩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고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희생당한 아이들의 부모님은 가해자들을 심판할 권리도 가졌고 용서할 권리도 가졌습니다. 이미 부모와 아이는 한 몸이기 때문이죠. 누구도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가족이나 친구가 피해자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모든 가족이나 친구가 그러한 권리를 갖는 건 아니겠죠. 영화에서는 캐시의 사연이 충분히 소개되고 납득되고 설득되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피해자를 대리하는 피해자 대리인의 자격은 오직 그 사람이 살아낸 삶으로 증명될 것입니다. 어쩌면 가장 성스러운 사태는 가해자가 피해자 대리인이 되는 사태일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 영화는 그린 씨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영화의 탁월한 성취이죠. 사실 세월호나 5.18 사태의 책임자이자 가해자인 국가가 피해자 대리인이 되어야겠죠. 그럴 때만이 국민은, 그리고 당사자, 피해자들은 감동받고 진정으로 해원할 수 있습니다. 한을 풀 수 있겠죠. 피해자와 가해자는 이토록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유일한 길은 가해자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피해자를 위해 자신의 전 존재, 전 삶을 투신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여기서 피해자를 제외한 피해자들을 위해라는 말을 덧붙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린은 말합니다. 정말 미안해요. 캐시는 그린의 등을 어루만지며 말하죠. 좀 주무세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감동적인 어떤 순간이 아닌가 생각되죠. 자, 여기까지 1부가 종료됐습니다. 이걸 한 번에 다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절반 정도 왔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프라미싱 영 우먼의 각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